삶의 무게를 강하게 느끼는 나이가 됐다. 책임질 일이 많아졌고 나에 대해 생각하고 의심하고 좌절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 시기를 잘 보내야 남은 생을 인도할 방향 등을 찾을 수 있다. 자신의 삶을 밀고 나가고 싶은 50이라면 사기에서 그 방향 등을 찾아라. 48세의 사마천은 반역죄로 몰려 억울하게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사기를 완성하겠다는 사명으로 죽음보다 치욕스러운 궁형을 자청했다. 그렇게 살아남은 50대의 사마천은 52만 6,500자에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살아간 많은 이의 감동적인 삶을 담았다. 사기는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자 온갖 군상이 망라된 인간학의 교과서다. 나는 50이 부딪힐 고민들을 함께 풀기 위해 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심경으로 해답을 제시했다. 한 세대 넘게 사기를 공부하며 힘들 때 힘을 받았고 잘 나갈 때 겸손하라는 회초리를 맞았다. 이제 그 힘과 회초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감성 7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50에 읽는 사기인데요. 지은이 김영수, 출간은 유노북스입니다. 저자인 김영수님은 사마천과 사기 연구에 있어서 국내 최고 권위자인데요. 이 책은 인생에서 50이라는 나이에 직면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사마천과 사기 속 인물들에서 그 답을 끌어올린 책입니다. 인생이 흐른다는 것을 알면 멈추지 않을 힘이 생긴다. 인생에서 50이라는 나이가 주는 의미는 참 크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고전을 현대적 의미로 쉽고 깊이 있게 전달하는 50에 읽는 사기, 책 속의 좋은 내용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격려할 줄 알아야 멀리 갈 수 있다. 치욕에 굴복하지 않은 사마천의 용기. 중국어에는 기운내라는 의미의 가유라는 표현이 있다. 우리식 영어로 파이팅에 해당한다. 자유라고 발음하며 직역하면 기름을 더 쳐라 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름이 곧 기, 즉 힘이다. 힘을 더 내라는 말이다. 힘을 더 내려면 힘의 원천인 영양가 있는 음식이나 정신적인 격려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신을 다그치는 자기 격려가 더 중요하다. 아무리 주위에 좋은 음식과 격려가 많아도 자신이 떨쳐 일어나 스스로를 격려하지 않으면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사마천은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은 뒤 수없이 자결을 생각하였다. 당시에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자결이 허용되었고 자결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사마천은 자결 대신 죽음보다 더 치욕스럽다고 여기는 궁형을 선택하였다. 이 선택은 그 자체로도 치욕스러웠음은 물론이며 선택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황제가 승낙해야만 가능하기에 이중삼중으로 치욕스러운 일이었다. 사마천은 입사 동기 이만에게 보낸 편지 보임 안서에서 당시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밝혔다. 그때 제가 법에 굴복하여 죽었더라면 저는 9마리의 소 중에서 털 오라기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고 땅강아지나 개미 같은 미물과도 하등 다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세상은 절개를 위해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기는커녕 죄가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이 죽었다고 여길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평소에 제가 해놓은 것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세상 사람 모두가 이익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다. 사마천이 남긴 사기가 이 말에 딱 들어맞는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가 죽음과 싸우며 남긴 역사서가 세상 사람들에게 큰 선물이 되고 있으니 사마천은 지옥보다 더한 치욕의 감옥에서 기운을 내 떨쳐 일어났다. 더욱이 49세의 나이로 궁형을 자청하는 것은 사형수가 또 한 번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살아남을 확률이 20%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궁형을 당하다 죽는다면 그보다 더한 치욕이 어디 있을까? 위로는 조상, 아래로는 후손에게 구차한 선택을 했다가 죽어버린 더할 수 없이 부끄러운 존재로 낙인 찍히는 것이다.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사마천은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을 떨치고 기운을 내서 용기로 자신의 운명에 맞섰다. 그리고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위대한 3000년 통사 사기를 완성하였다. 잔이 넘치면 밑빠진 독과 같다. 개영배라는 이름의 술잔이 있다. 이 술잔은 고대 중국에서 과욕을 경계하기 위해 하늘의 정성을 들이며 비밀리에 만들어졌던 의기였다고 한다. 밑에 구멍이 뚫려 있는 이 술잔에는 물이나 술을 부어도 전혀 새지 않지만 7알 이상을 채우면 담겨있던 것이 모두 밑구멍으로 쏟아져 버린다. 넘침을 경계하는 잔이라는 속뜻이 담긴 개영배는 과욕을 경계하라는 상징물이다. 전설에 따르면 공자가 제나라 환공의 사당을 찾았을 때 이 의기를 보았다고 한다. 환공은 생전에 자신의 과욕을 경계하기 위해 이 의기를 보았고 곁에 두고 보는 그릇이라고 하여 유좌지기라고 불렀다. 공자도 이를 본받아 항상 곁에 두고 스스로를 가다듬으며 과욕과 지나침을 경계했다고 한다. 부족하지 않은 선에서 그쳐라. 전국시대 제나라의 변사 순우곤이 당시 3달 만에 재상이 된 추기의 식견을 떠보기 위해 그를 찾아가 다음과 같은 수수께끼를 냈다. 돼지기름을 가시나무에 발라 바퀴에 축에 칠하는 것은 바퀴의 회전이 원활해지게 하기 위함인데 축이 들어갈 구멍을 각이지게 뚫으면 바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삼가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측근들로 하여금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활을 만들 때 잘 마른 나무에 악교를 칠하는 것은 몸체가 잘 결합되게 하기 위함인데 공간이 비고 틈새가 생기면 메울 수가 없습니다. 삼가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스스로를 온 백성과 거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늑대 가죽옷이 헤어졌다고 해서 누런 개가죽으로 기우면 안 됩니다. 삼가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사람을 기용할 때는 군자를 선택하고 잡다한 소인배가 그 속에 끼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순우곤은 다음으로 마지막 수수께끼에서 이런 명언을 남겼다. 아무리 큰 수레일지라도 균형을 바로잡지 않으면 본래 실을 수 있는 능력만큼 싣지 못합니다. 이 말은 결국 정도를 지키라는 것인데 그는 그러기 위해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마찬가지로 정도를 지키려는 균형 잡힌 마음이 있어야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된다. 손해와 손실은 대부분 과욕에서 비롯된다. 다음 명언도 한번 음미해보자. 미워하는 자가 같으면 서로 돕고 좋아하는 것이 같으면 서로 붙들며 뜻을 같이 하면 함께 이루고 욕망이 같으면 같이 달려가며 이익을 같이 하면 생사를 같이 한다. 사람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유인책은 이익이다. 이 유인책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관계를 상대에게 확실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모든 인간관계는 이해관계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전통 사회에서 뜻있는 사람들은 이에다 의를 결합시켜 의리가 아닌 의리관을 제기하였다. 정신적 차원의 의와 물질적 차원의 이가 결코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동양적 가치관에서 돌보다라는 말에는 상대의 물질적 생활을 포함하여 돌보아준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의리관을 지키려고 애쓸 때 진정한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다음은 손실과 소인의 관계를 명쾌하게 지적한 명언이다. 무릇 소인이 욕심을 품으면 생각이 가볍고 계획이 천박하여 오로지 이익만 보지 그 피해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같은 부류가 서로를 밀어주니 죄다 재앙의 문으로 들어설 것입니다. 손해를 보거나 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다면 그 원인을 가만히 되새겨보라. 아마 대부분이 위에서 말한 소인, 즉 사사로운 욕심을 품고 교묘한 말과 이익으로 유혹하는 자의 꿰매에 넘어갔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그보다 더 큰 원인은 자신의 과욕에 있다. 50이면 눈에 보이는 손익과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익 정도는 가릴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과욕을 부리지 않게 된다. 어느 때보다 성공과 성취, 승리와 승진에 예민한 나이가 50이다. 때문에 정도를 넘는 욕심을 많이 부릴 수 있기에 50은 특히 유념하여야 한다. 이해 관계에서의 이익과 손해는 경쟁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경쟁의식은 우리 사회에 보편적으로 자리 잡아 어렸을 때부터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이 경쟁의식의 뿌리를 따져 올라가면 다윈의 진화론을 만난다. 진화론을 기초로 한 다윈의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논리는 오랫동안 서양 세계의 의식 전반을 지배했고 우리에게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윈의 진화론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바로 그의 관찰과 실험의 대상이 인간이 아닌 동물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서로 힘을 합치는 합력과 서로 양보하는 상향의 고귀한 정신이 있다. 다윈은 이 점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였다. 중국 근대의 사상가로 후흑학이라는 특별한 이론을 주장한 이종호는 다윈의 이론과 주장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는데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 무릇 일을 함에 있어서는 나와 남이 모두 이익이 되어야 한다. 두 쪽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면서 내가 손해가 되지 않거나 내게 이익이 되면서 남에게 손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남에게 양보할 때는 나의 생존이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 그치고 남과 경쟁할 때는 나의 생존이 충분한 선에서 그친다. 나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50은 얻는 것이 많은 만큼 잃는 것도 많은 나이이다. 사회에 나와서 맺은 인위적 관계의 질량이 커지는 반면 가족을 비롯한 자연적 관계의 질량은 눈에 띄게 줄어든다. 죽음으로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남은 관계를 고민하게 되고 좀 더 깊게는 관계 자체에 깊은 의문과 회의를 품기도 한다. 우정, 동료 의식에 대한 생각도 많아진다. 결국 사람에 대한 생각과 인식이 깊어간다. 그럴 나이이다. 무엇이 인간관계의 깊이를 결정하는가? 한나라 초기, 제나라 출신의 지식인 추양은 일찍부터 양나라를 떠돌다 양효왕의 문객이 되었다. 그런데 그의 재능을 시기한 측근들이 효왕에게 추양을 모함하였다. 자초지종을 캐지 않고 화부터 낸 효왕은 추양을 옥리에게 넘겨 죽이려 하였다. 오명을 쓰고 죽을 수 없었던 추양은 효왕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옥중 편지가 옥중 상향왕서라는 명문이다. 편지에서 추양은 미묘한 인간관계를 속담 하나로 설파한다. 머리가 하얗게 셀 때까지 사귀었는데도 처음 만난 사람처럼 낯선가 하면 길에서 우연히 만나 양산을 기울인 채 잠시 이야기하고도 오래된 사람 같은 경우가 있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을 잘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차이 때문입니다. 추양은 죽음을 앞두고도 비굴하게 애원하지 않고 당당한 어조로 인간관계의 모순과 묘미를 언급하며 사람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가를 설득력 넘치는 문장으로 전개하였다. 이 글에 감동받은 효왕은 추양을 풀어주고 그를 더욱 우대하였다. 시간, 공간, 인간에 담긴 사이의 의미. 세상을 살면서 시간, 공간, 인간에 모두 들어있는 글자, 사이간, 즉 삼간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깨우치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다. 처세가 일반적인 교류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정하는 것이라면
관계는 교류와 처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처세가 물리적으로 사이를 좁히는 행동이라면 관계는 사이를 조정하는 물리적 행위뿐 아니라 화학적인 심리 활동까지 포함하는 미묘한 문제이다. 당연히 처세보다 관계가 훨씬 더 어렵다. 사물과 인간 관계에 대한 자세가 결국 이 사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로 결정된다. 사이간은 사유의 틈이고 이 틈은 공간과 시간을 함께 담고 있다. 이 말은 즉 인간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데 신경을 쓰라는 뜻이다.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의 마련이란 곧 사유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생긴다는 의미다. 인간의 관계와 사이의 함수가 참으로 오묘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50이 되면 가능한 한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자주 만들라고 권하고 싶다. 사이를 많이 확보하라는 말이다. 가장 쉬운 방법은 혼자 식사하는 기회도 늘리고 출장 등으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다.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간단한 몇 가지 방법을 더 추천한다. 웬만한 거리는 걸어라. 대중 목욕탕을 자주 다녀라. 옛날 사람들이 즐겨하였던 삼상이라는 독서법도 함께 추천한다. 삼상이란 침상, 차상, 측상이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침대에서, 차 안에서, 나홀로 다방인 화장실에서 책을 읽는 것이 되겠다. 나의 경우 홀로 다방에서만 1년에 5권 이상의 책을 읽는다. 다 혼자의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한다. 50대 후반 버스터미널의 한 모퉁이에서 문득 인간과 시간과 공간, 이 삼간을 떠올리며 이런 메모를 남긴 적이 있다. 터미널 한 모퉁이에서 과일 주스 한 잔을 앞에 두고 저만의 공간과 시간을 가져봅니다. 문득 사이 간자가 들어있는 두 단어가 새삼스럽습니다. 사이. 이 세상 모든 사물과 인간의 관계에는 사이인 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건전해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고 보니 인간이라는 단어에도 사이가 들어있습니다. 사이간이 없으면 무간도가 된다. 무간도는 지옥이라는 뜻이다. 내가 좇는 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 춘추시대 송나라에 청렴함으로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 알려지지도 않았고 기록에도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춘추 좌전과 서론에 기록된 그의 짤막한 일화는 사물의 가치와 인간관계의 가치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한다. 춘추 좌전의 일화를 보자. 송나라 사람 하나가 옥의 원석을 얻어 그것을 자한에게 주려 하였으나 자한이 거절하였다. 옥의 주인은 옥을 재차 자한에게 올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옥공에게 이 원석을 보였더니 귀한 보물이라고 하더이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자한이 대답하였다. 저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불탐을 보물로 생각하고 그대는 옥을 보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옥을 제게 주면 우리 두 사람 모두 보물을 잃게 되는 것이니 각자의 보물을 지키는 이만 못합니다. 옥의 주인은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하였다. 소인이 이 옥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틀림없이 도적에게 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옥을 드리고 죽음을 면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자한은 그 옥을 자기 마을의 옥공에게 보내 잘 다듬게 한 다음 옥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어 좋은 값에 팔도록 하였다. 옥 주인은 돈을 벌어 집으로 돌아갔다. 옥 주인은 옥을 귀한 보물로 여겨 자한에게 그것을 바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한은 불탐을 보물로 여긴다며 보통 사람과는 다른 가치관을 드러냈다. 사물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 판단은 두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하나는 판단 대상이 지닌 객관적 속성이고 다른 하나는 판단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필요성이다. 사물의 가치는 대체로 그 사물 자체의 속성을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주관자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만족시킨다. 구체적인 사물의 객관적인 속성이라는 것이 대개는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관적인 필요성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낀다. 따라서 같은 사물이라도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옥은 감상하기에도 좋고 비싼 값에 팔 수도 있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보통 사람도 아름다운 것을 감상하거나 그것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주관적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옥은 사람들 눈에 높은 가치를 가진 보물로 보인다. 그러나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자안의 관심은 다른 쪽에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아름다운 물건을 감상하고 그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등의 주관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자안에게 옥은 그다지 큰 가치를 가진 보물이 아니었다. 자안은 나라의 지도자로서 청렴하다는 명성을 지키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불탐을 하나의 행동 지표로 삼아 자신의 주관적 필요성을 만족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그에게 최고로 값나가는 보물은 남들이 다 귀하게 여기는 옥이 아니라 불탐이었던 것이다.